한국인 40명이 납치됐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BBC 특파원의 충격 보도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요구한 몸값은 무려 300억 원. 미국 FBI는 국경을 넘은 사건은 해결 불가능이라고 선언했고 인터폴마저 최소 6개월은 걸린다며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단 48시간 뒤 한국이 칼을 뽑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인 40명 전원 구출해 범죄 조직 일망타진까지 해낸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캄보디아를 박살낸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 가디언즈의 국제안보 담당 특파원 에밀리 하트입니다. 42살, 이 일을 한 지는 벌써 15년이 넘었죠. 옥스퍼드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런던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중동, 아프리카를 거쳐 지금은 동남아시아 특파원으로 방콕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부터 미얀마 쿠데타까지 제가 쓴 기사들은 여러 차례 국제 저널리즘상 후보에 올랐죠. 동료들은 저를 전쟁터의 목격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그날 아침, 저는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방콕의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새벽, 저는 늘 그랬듯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커피숍으로 향했죠. 동남아 특파원으로 일한 지 5년째, 매일 같은 자리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각국 뉴스를 체크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통신사들의 속보를 훑어보 중 작은 팝업 알림 하나가 화면 구석에 떴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40명 실종, 현지 경찰 수사 착수. 솔직히 처음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15년간 국제뉴스를 다루면서 이런 실종 사건은 수도 없이 봤으니까요. 동남아에서 외국인이 사라지는 건 안타깝지만 흔한 일이었죠. 저는 습관적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기사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급하게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에밀리, 이거 봤어? 당신이 꼭 봐야 할 것 같은데. 베트남 방송국 PD 리사였습니다. 같은 커피숍에서 자주 마주치며 정보를 교환하던 사이였죠. 그녀의 휴대폰 화면엔 SNS에 퍼진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영상 속 남자의 절규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여기 있어요. 그 목소리가 제 가슴을 멈춰 세웠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성을 듣고 폭격 현장에서 비명을 들었던 저였지만 이 목소리에 담긴 절망은 차원이 달랐죠. 15초짜리 짧은 영상이었지만 카메라가 흔들리며 잠깐 비친 배경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 올라온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15년 경력의 기자가 이렇게 동요하다니. 1시간 전쯤 벌써 조회수가 300만을 넘었어. 동남아 전체가 이 영상 때문에 난리야. 리사의 말대로였습니다. 제가 SNS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공유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각국의 언어로 분노와 동정이 뒤섞인 반응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자주 보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한국이 움직이면 달라질 거야. 저는 그 문장들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제가 아는 국제정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죠. 왜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의 대응을 이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커피숍 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조용히 노트북을 두드리던 각국 특파원들과 프리랜서 기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30년 경력의 태국 기자 프라윗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프놈펜 소식통이 확인해줬어. 진짜야. 한국인 40명이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끊겼대. IT 회사 채용을 빙자한 조직적 납치로 보인다고.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일주일. 그 긴 시간 동안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15년간 수많은 비극을 취재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아마도 그 영상 속 목소리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절박한 외침이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죠. 노트북 화면엔 여전히 처음 봤던 두 줄짜리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 줄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이, 누군가의 가족이 그 안에 있었죠. 저는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에밀리? 리사가 물었습니다. 프놈펜이요. 지금 당장. 혼자서. 위험하잖아. 그쪽 상황 얼마나 복잡한지 알면서. 맞았습니다. 캄보디아 국제범죄 조직의 위험성은 저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퓰리처상 후보에 3번이나 오른 제 경력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곳에서 진실을 찾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런던의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독 취재를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편집장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제 판단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내 직감이 맞았던 적이 많았지. 조심해. 그리고 진실을 찾아. 프놈펜행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에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정부 긴급대책회의 소집.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5년의 기자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열대의 습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젊은 캄보디아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기자님이신가요? 저는 소피아예요. NGO 통역원입니다. 리사 PD가 연락해서. 리사가 미리 손을 써둔 모양이었습니다. 고마웠죠.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인들 사건 때문에 오신 거죠. 경찰은 형식적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국민을 잃지 않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죠. 왜 다들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작년 베트남에서 한국인 10명이 납치됐을 때 사흘 만에 전원 구출했어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현지에선 서울의 눈이라고 부르죠. 그들이 사용한 기술을요. 서울의 눈. 흥미로운 표현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노트북을 켰더니 제 메일함에 한국 외교부 성명이 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내 자국민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인도적 구호 차원에서 정부민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합니다. 정부민간 합동이라는 표현이 특이했죠. 첨부된 명단을 열어봤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그런데 맨 아래 한 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민간기술 자문 장서윤, 시큐리티랩 연구원. 장서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구글 검색 결과는 빈약했죠. 겨우 찾은 건 2년 전 보안 컨퍼런스 발표 제목뿐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신매매 패턴 추적 시스템. 저는 서울의 IT 전문 기자인 옛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장서윤. 아, 그 천재 해커요. 스타트업 CTO 출신인데 지금은 민간 보안연구소에 있죠. 윤리적 해킹의 선구자예요. 윤리적 해킹이요? 기술을 사람을 구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녀의 신념이죠. 기술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구할 수도 있다는. 그날 밤 9시 호텔 로비 TV에서 서울 외교부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실종된 국민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기술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카메라가 옆으로 돌았을 때 검은 후드티를 입은 젊은 여성이 화면 끝에 스쳐 지나갔죠. 얼굴은 안 보였지만 노트북의 스티커는 보였습니다. 인류를 위한 코드 라는 문구였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 장서윤이라는 것을요. 소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아침 실종자들이 일했다는 회사를 찾아가 볼 거예요.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에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프놈펜.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총이 아닌 기술로 싸우려 한다. 과연 기술이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는 한국 번호였죠. 에밀리 하트 기자님이신가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톤이었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를 찾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장서윤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기자님이 저에 대해 검색하신 순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안 하나 할게요. 진실을 원하신다면 내일 서울로 오세요. 제가 뭘 하려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여다봤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프놈펜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검은 SUV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운전사는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1시간쯤 달려 양재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12층 복도 끝,
시큐리티 랩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벽면 전체가 모니터로 가득했고 각 화면엔 복잡한 코드와 그래프, 지도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 작전실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에밀리 기자님. 검은 마스크를 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TV에서 봤던 후드티를 입은 장서윤이었죠.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 정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하는 일이죠. 그녀가 손짓하자 중앙 스크린에 동남아시아 지도가 떴습니다.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이게 서울 코드예요. 정확히는 서울 코드가 추적하는 신호들이죠. 인신매매, 불법 노동, 강제 구금. 우리 AI가 포착한 비정상 패턴들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핸드폰 신호, 은행 거래, SNS 활동,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요. 그 중에서 인간의 고통 신호를 찾아내는 거죠. 인간의 고통 신호요? 갑자기 끊긴 통신, 비정상적인 송금 패턴, 특정 지역 의료 기록 급증.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패턴이 보여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디지털 신호들이죠. 그녀의 설명이 섬뜩했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는요. 우린 개인을 추적하지 않아요. 패턴만 볼 뿐이죠.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린 정부가 아니에요. 사람을 되찾는 기술자들이죠.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장서윤이 재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죠. 캄보디아 신호예요. 어제부터 추적하던. 화면이 멈추더니 프놈펜 외곽의 한 건물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찾았어요. 실종된 한국인들이 여기 있을 확률이 83%예요. 어떻게 확신하시는 거죠? 지난 일주일간 이 건물의 전력 사용량 급증, 통신 차단기 신호 감지, 그리고 그녀가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제 본 영상의 음성이었지만 뭔가 달랐죠.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분석했어요. 에어컨 소리, 발전기 진동음, 이 지역에서만 나는 특정 주파수를 찾았죠.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마스크 너머 눈빛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장서윤이 벽면의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젊은 남자 사진이었죠. 제 동생이에요. 3년 전 동남아 구직 사기로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서울 코드를 만들었죠. 더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그녀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알람이 다시 울렸습니다. 누군가 우리 신호를 역추적하려 해요. 시간이 없어요. 장서윤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뭘 하시려는 거죠? 그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구조 작전을 시작하려고요. 기자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실 거예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40명을 구하는 순간을요. 그녀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모든 화면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프놈펜 지도, 건물 도면, 열감지 영상, 실시간 통신 기록이 동시에 떴죠. 전쟁 영화 같았지만 총성 대신 키보드 소리만 울렸습니다. 작전 개시예요. 서울 코드가 그들을 찾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31살의 해커가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었죠. 그녀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코드였고 전장은 전선이 아니라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죠. 저는 살리는 쪽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화면 속 붉은 점들이 하나씩 초록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조 신호가 퍼져나가고 있었죠. 서울 코드가 실행되자 순식간에 수천 개의 신호가 화면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불꽃놀이 같았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고통을 의미한다는 걸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다 지금 이 순간의 신호들이에요? 네, 실시간이에요. 동남아 전역에서 포착되는 비정상 패턴들이죠. 장서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화면엔 복잡한 데이터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죠. 그녀가 특정 신호들을 확대하자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 사흘간 이상한 패턴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 건데요? 같은 지갑 주소로 일정 금액이 반복 입금됐다가 즉시 인출돼요. 마치 살아있다는 증명처럼요. 그녀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메시지들이 있었죠. 겉보기엔 평범한 스팸 메일 같았지만 장서윤이 필터를 적용하자 숨겨진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생존 신호예요. 납치된 사람들이 강제로 보내는 신호들이죠. 범죄 조직은 이걸로 몸값을 요구하거나
가족들을 협박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차가운 숫자와 코드 뒤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절망이 숨어 있었던 거죠. 여기에요. 장서윤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중앙 화면에 커다란 지도가 떴고 프놈펜 외곽의 한 지점이 빨갛게 깜빡였죠. 아직 살아 있습니다. 40명 중 적어도 38명은 확실해요. 그녀가 다른 팀원에게 소리쳤습니다. 현장팀에 연락해. 좌표 전송 준비하고. 그 순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화면 한쪽이 붉게 변했죠. 뭐예요? 역추적이에요. 누군가 우리 신호를 쫓고 있어요. 장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른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빠르게 뭔가를 입력했죠. 중국계 조직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서버에 접근한 걸 알아챘나 봐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기술전이 아니라 심리전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겁주려는 거고 우린 시간을 벌어야 해요. 방화벽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에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붉은 선들이 방패 모양의 아이콘을 향해 쏟아졌죠. 마치 성을 공격하는 화살 같았습니다. 버틸 수 있겠어요? 5분이면 돼요. 좌표 전송하고 증거 백업하는데 5분이면 충분해요. 장서윤이 헤드셋을 썼습니다. 캄보디아 현장팀 연결됐나요? 좌표 보내요. 북위 11도 33분, 동경백사도 51분. 폐공장 건물 지하예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화면에선 사이버 전쟁이, 헤드셋 너머론 구조 작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죠. 3분 남았어요. 공격이 더 거세졌습니다. 방화벽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80%, 70%. 데이터 전송 완료. 한 팀원이 외쳤습니다. 증거 자료 클라우드 백업 완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장서윤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녀가 뭔가를 입력하자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뭘 하신 거예요? 트로이 목마예요. 우리 서버는 지킬 거지만 그들의 공격 경로를 역추적할 수 있는 코드를 심었어요. 국제공조 수사할 때 쓸 증거가 될 거예요. 방화벽 수치가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차단해요. 장서윤이 엔터를 쳤습니다. 순간 모든 공격이 멈췄죠. 화면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고 우린 필요한 걸 다 얻었어요. 그녀가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서윤이 받자 스피커에서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좌표 확인했습니다. 열감지 드론으로 38명 생체 신호 확인. 지금 진입합니다. 장서윤이 저를 봤습니다. 기자님, 역사의 현장을 보고 계세요. 기술이 사람을 구하는 순간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죠. 중국 조직이 보복하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예요. 그들의 거래 내역, 조직도, 심지어 부패 관료들과의 연결고리까지. 이미 인터폴과 각국 수사기관의 암호화에서 전송했어요. 그들은 모르나요? 아직은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미 게임은 끝나 있을 겁니다. 모니터에 현장 영상이 떴습니다. 캄보디아 특수부대와 한국 구호팀이 건물로 진입하는 모습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이미 대기시켜뒀어요. 우리가 좌표만 제공하면 바로 움직이도록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작전이 아니었던 거죠. 철저히 준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장서윤이 조용히 말해 장서윤의 전화를 받고 2시간 뒤 저는 다시 프놈펜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긴급 출국한 한국 구호팀과 합류해 캄보디아로 돌아왔죠. 새벽 4시 프놈펜 외곽의 낡은 공단 지역. 녹슨 철문과 무너져가는 건물들 사이로 우리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기자님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한국 외교부 산하국제위기 조정실의 박도윤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작전의 현장 책임자였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위험해요. 언론인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건 꼭 기록해야 할 순간이에요. 그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절대 앞서가지 마세요. 우리는 건물로 접근했습니다. 캄보디아 특수부대가 선두에 한국 구호팀이 그 뒤를, 그리고 저는 맨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따라갔죠. 건물 안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경비는 이미 제압된 상태였어요. 장서윤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했던 거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썩은 냄새와 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신음소리. 여기에요. 특수부대원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그 안의 광경은 제가 15년간 봐온 어떤 현장보다 끔찍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40여 명이 갇혀 있었죠. 일주일 넘게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누군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호팀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의료진은 부상자를 확인했고 통역팀은 신원을 파악했죠. 저는 카메라로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대의 스마트폰이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죠. 호기심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니 놀라운 것이 보였습니다. 서울 코드 접속 로그. 자세히 보니 모든 휴대폰에 같은 기록이 있었어요. 누군가 이 폰들을 통해 신호를 보낸 거였죠. 이게 뭐죠? 옆에 있던 박도윤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강제로 보낸 스팸 메일이에요. 장서윤 씨가 그 패턴을 분석해서 위치를 찾은 거죠. 순간 제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서윤이었습니다. 열분 뒤면 서버가 사라집니다. 범죄 조직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요. 지금 움직이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도 구출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구호팀 인원은 부족했고 부상자들은 스스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기자님, 박 실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저는 쓰러진 한 여성을 부축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탈수 증세가 심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제가 영어로 말하자 그녀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구호팀원들과 함께 부상자들을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7분 남았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모두가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사람들을 도왔죠. 언론인의 객관성, 중립성. 그 순간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건물을 빠져나온 순간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서버실이에요.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증거 인멸이군요. 하지만 늦었어요. 우린 이미 모든 데이터를 확보했으니까요. 저는 구조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을 보며 오는 사람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사람들. 40명 전원이 살아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다시 들었죠. 이제야 기록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렌즈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증인이었고 참여자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선을 넘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아요. 진실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진실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장서윤 씨가 그랬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건 그걸 쓰는 사람의 선택이라고. 기자님도 오늘 선택하신 거네요. 구조된 사람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서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27살 IT 엔지니어였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포기할 뻔했어요. 그런데 어젯밤 갑자기 희망이 생겼어요.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 폰이 갑자기 켜졌다가 꺼졌어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는데 화면에 한글이 떴어요. 기다려라고. 장서윤이었습니다. 그녀가 희망의 신호를 보낸 거였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프놈펜의 아침 햇살이 구조된 사람들을 비췄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객관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썼습니다. 오늘 새벽, 기술이 총을 이겼다. 그리고 나는 그걸 카메라가 아닌 두 손으로 목격했다. 2025년 4월 29일 새벽 1시, 프놈펜 외곽 카지노 단지. 저는 임시 지휘본부로 마련된 차량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작전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서울, 여기는 프놈펜. 작전 개시 준비 완료. 박도윤 실장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프놈펜, 여기는 서울. 드론 열지도 전송 시작합니다. 스피커에서 들리는 장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1000km 떨어진 서울에서 그녀가 이 작전을 지휘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화면에 건물의 3D 이미지가 떴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열지도였죠.
빨간 점이 사람이에요. 총 43명 확인. 그중 40명이 지하 2층 서쪽, 3명이 1층 동쪽에 있습니다. 장서윤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1층 동쪽 3명은 무장 경비로 추정. 움직임 패턴이 달라요. 캄보디아 특수부대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 거요? 체온 분포와 심박 패턴이요. AI가 스트레스 지수를 계산해요. 인질들은 극도로 불안정하지만 경비들은 안정적이죠. 저는 화면을 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 사람들의 심리 상태까지 읽어내다니요. 좌표 05, 2초 후 진입하세요. 장서윤의 명령이 떨어지자 특수부대가 움직였습니다. 드론이 전송하는 영상에서 그들의 움직임이 보였죠. 마치 안무를 짠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경비 이동 감지, 오른쪽 복도로 3초 후 나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즉시 위치를 바꿨습니다. 경비가 복도로 나왔을 때 그들은 이미 사각지대에 숨어 있었죠. 비살상 제압 준비. 전기 충격기의 작은 소리가 들렸고 경비는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죠. 1층 확보, 지하로 이동. 15분이 지났습니다. 작전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히 진행됐죠. 지하 문 앞 도착. 잠깐,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누군가 깨어났나 봐요. 장서윤의 경고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5초 대기 후 진입. 셋, 둘, 하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니터 속 장면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경이로웠죠. 특수부대원들이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인질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한국 정부입니다. 구하러 왔습니다. 누군가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인질들의 표정이 바뀌었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안도로, 그리고 눈물로. 전원 확보. 부상자 8명. 의료팀 진입.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죠. 건물에서 인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4분. 작전 시작부터 전원 구출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4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작전이 끝난 거였죠. 박도윤 실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작전 성공. 전원 구출. 수고하셨습니다. 장서윤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구조된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놀라웠죠. 갑자기 불이 꺼졌다가 켜졌어요. 그리고 한국 특수부대가 들어왔죠. 꿈만 같았어요. 총소리 하나 안 들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한 피해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위치를 알았죠? GPS도 꺼져 있었는데. 저는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장서윤이 모든 걸 지켜봤겠죠. 기술이에요. 한국의 기술이 당신들을 찾아낸 거예요. 새벽 3시, 저는 기사를 전송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끝났다. 총성 없는 승리였다. 편집장의 답신이 왔습니다. 믿기 어렵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구조된 사람들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40명이 모두 살아있는 모습을요.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박도윤 실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이 작전은 기밀이에요. 기술적 세부사항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알아야 해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요. 그가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장서윤 씨의 신원은 보호해주세요. 그녀가 원해요. 유명해지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그녀의 이름은 숨기더라도 그녀가 한 일은 세상에 알리겠다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프놈펜의 아침이 밝아왔죠. 구조된 사람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니었다고. 미래 전쟁의 모습을 본 것 같았죠. 총과 폭탄이 아닌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싸우는 전쟁을요. 가장 조용한 승리가 가장 위대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이틀 뒤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장서윤과의 인터뷰를 위해서였죠. 이번엔 양재가 아닌 을지로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구조 작전. 축하해요. 모두의 노력이었어요.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기자님이 현장에서 직접 도왔다고 들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장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장민수.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말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던 중에 동남아 IT 회사 채용 광고를 봤대요. 연봉도 좋고 비자도 지원해준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기였어요.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동원됐죠. 도망치려 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연락이 끊겼어요. 마지막 메시지가 누나 미안해였어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새벽 2시 43분. 그 후로 소식이 없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녀가 이 일에 목숨을 거는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동생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기술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울 코드를 만든 거군요. 처음엔 동생을 찾으려고 시작했어요.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런데 하다 보니 동생 같은 피해자가 수천 명이더라고요.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숫자들이 떴죠. 작년 한 해만 동남아에서 실종된 한국인이 800명이에요. 그중 절반이 구직 사기 피해자로 추정되고요. 경찰은요? 국경을 넘으면 수사가 어려워요. 현지 경찰은 부패했고 국제 공조는 시간이 너무 걸리죠. 장서윤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도에 점들이 찍혀 있었죠. 이게 제가 지난 2년간 추적한 피해자들이에요. 130명을 찾았고 그중 90명이 구조됐어요. 동생은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하지만 포기 안 해요. 살아있다고 믿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구조된 사람들 중에 없었어요. 확인했어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40명을 구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어요. 누군가의 동생, 자식, 부모를 구한 거니까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CTO였다고 들었어요. 네, AI 보안 회사였어요. 잘 나가던 회사였죠. 하지만 동생 일 이후로 모든 게 무의미해졌어요. 그만뒀나요? 아니요. 회사 기술을 다른 방향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해킹 방어 기술을 공격 추적 기술로 바꿨죠. 범죄자들을 찾는 데 쓴 거예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사회는 반대했어요. 수익이 안 된다고. 결국 나왔죠. 그리고 지금의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후회 없어요. 전혀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정부는 어떻게 설득했어요? 민간 해커를 공식 작전에 참여시킨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작년 베트남 사건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비공식적으로 도왔어요. 성공하니까 이번엔 공식 제안이 온 거죠. 앞으로도 계속할 건가요? 장서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을 찾을 때까지는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없을 때까지요. 비현실적인 목표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면 살릴 수도 있어야죠. 그게 제 신념이에요.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자님, 제 이름은 공개하지 마세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동생을 찾는 누나로 남고 싶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꼭 전하겠다고 했죠. 카페를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아마 또 다른 실종자를 찾고 있겠죠.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녀는 해커가 아니라 인간 보건가였다. 기술로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는 현대판 프로메테우스였다. 작전이 끝나고 48시간 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편집장, 뉴욕 지사, 파리 특파원, 전 세계 동료들이 연락해왔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세계 언론의 일면을 장식한 거예요. CNN 첫 화면을 켰습니다. 서울 코드 윤리가 범죄를 이긴 순간. BBC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의 디지털 구조 작전 단 한 발의 총성 없이 40명 구출. 르몽드는 더 시적이었습니다. 정의는 총보다 빠르다. 제 기사가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SNS의 반응이었죠. 트위터에 접속하니 샵한국 구조작전 해시태그가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였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도 마찬가지였죠. 수백만 개의 포스트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방콕의 호텔로 돌아온 저는 TV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죠. 태국 방송에선 길거리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기술로 사람을 구했다고요. 젊은 태국 여성이 흥분해서 말했죠.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가 다른 곳으로 돌았습니다. 놀랍게도 시위대가 한국 국기를 들고 있었죠. 태국 정부도 한국처럼 하라. 우리 가족도 실종됐어요. 찾아주세요. 베트남도 비슷했습니다. 호치민 시청 앞에 모인 시민들이 한국 국기와 함께 현수막을 들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코드를 베트남에도. 저는 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믿기지 않아. 에밀리. 동남아 전체가 한국을 영웅으로 보고 있어. 과장 아니에요? 필리핀 대통령이 방금 성명 발표했어. 한국과 기술 협력을 논의하겠대. 저는 노트북을 열고 실시간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누군가 현장 CCTV 영상을 편집한 것 같았습니다. 특수부대가 건물에 진입하는 장면, 인질들이 구출되는 장면. 조회수가 1000만을 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4분 만에 40명 구출. 할리우드 영화보다 대단해. 총 한 방 안 쏘고. 이게 진짜 선진국이지. 서울 코드가 뭐야? 누가 만든 거야? 바로 그거였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서울 코드의 정체였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기술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장서윤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서울 코드라는 이름은 이미 전 세계에 퍼져버렸습니다. 레딧에선 서울 코드를 분석하는 스레드가 만들어졌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것 같다. 블록체인 추적 기술도 사용했을 거야. 한국의 IT 수준이 이 정도였어?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저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저는 장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잠깐 사라질 거예요. 왜요? 영웅이 된 거잖아요. 전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녀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참가자들이 모두 검은 후드티를 입고 나온 거였죠. 장서윤을 따라한 거였습니다. 우리도 서울 코드가 필요하다. 기술로 정의를. 필리핀 마닐라에선 해커 그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윤리적 해킹을 시작한다. 서울 코드의 정신을 따라서. 태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싱가포르는 한국의 기술 협력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걸 시작한 장서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녀의 연구소에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도윤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장서윤 씨가 사라졌어요. 알고 있어요. 본인이 원한 거예요. 너무 유명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일하고 싶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녀를 영웅으로 부르는데 정작 본인은 숨어버리다니. 그날 밤 뜻밖의 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장서윤인 걸 알 수 있었죠. 기자님, 제 이름보다 중요한 건 서울 코드의 의미예요. 기술이 인간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코드는 특정 개인이 아닌 한국의 집단 지성이 만든 결과입니다. 장서윤을 보호하기 위한 발표였죠. 하지만 세상은 이미 서울 코드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작전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서울 코드를 찾고 있을 때 정작 그것을 만든 사람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장서윤의 연구소는 텅 비어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제 메일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익명, 제목 마지막 인사. 메일을 열자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서윤.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즉시 답장을 보냈지만 메일 주소는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박도윤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장서윤 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죠. 어제부터 서울 코드 시스템에 접속이 안 돼요. 뭐라고요? 그녀가 자신의 모든 접속 권한을 삭제한 것 같아요. 시스템은 작동하지만 더 이상 업데이트나 수정이 불가능해요. 서울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양재 연구소 건물 앞에 도착하니 이미 정부 관계자들이 와 있었죠. 뭐가 문제예요? 국정원 사이버 분석관 윤아림이 설명했습니다. 장서윤이 시스템에서 자신의 흔적을 완전히 지웠어요. 마치 디지털 자살 같아요. 왜 그런 짓을? 이유는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정보보고서였죠. 중국계 조직 잔당이 서울 코드 서버를 노리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복수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방어를. 그게 문제예요. 장서윤 없이는 시스템 방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요. 그녀만이 핵심 코드를 알고 있었거든요.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들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뭔가 달랐죠. 생명력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서윤의 손글씨였죠. 시스템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40명을 구했으니 충분합니다. 동생을 찾는 건 제 개인적인 일이고 더 이상 남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서울 코드는 이제 세상의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가 왜 떠났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죠. 영웅이 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라 실패가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동생을 찾지 못하는 실패를요. 그날 밤 서울 코드 서버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처음엔 방어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장서윤이 남긴 자동 방어 시스템이 작동했죠. 하지만 공격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방화벽 침투 시도 감지, 백업 서버로 공격 전환. 기술자들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화면이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메시지 하나가 떴죠. 보호 프로토콜 자동 실행.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격을 받던 서버가 스스로를 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순식간에 수백 개의 미러 서버가 생성됐습니다. 이게 뭐죠? 윤아림이 감탄했습니다. 장서윤이 숨겨둔 방어 코드예요.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분산되도록 만들어뒀네요. 공격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느 서버가 진짜인지 알 수 없게 된 거죠. 결국 30분 뒤 공격은 중단됐습니다. 성공했어요. 방어에 성공했어요. 상황실에 환호성이 터졌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장서윤이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 허전했죠. 박도윤 실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이거 보셨어요? 그가 보여준 건 서버 로그였습니다. 방어 코드가 실행되면서 남긴 메시지가 있었죠. 세상은 그녀의 기술을 기억하겠지만 나는 그녀의 용기를 기록하겠다. H에게 제 이니셜이었습니다. 장서윤이 제게 남긴 메시지였죠.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떠났지만 동시에 영원히 남아있는 거였어요. 서울 코드 안에, 그리고 구조된 사람들의 기억 속에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겠어요. 뭐라고요? 장서윤의 이야기를 기록하겠어요. 이름은 숨기더라도 그녀가 한 일은 세상이 알아야 해요. 그날 밤, 저는 BBC 본사에 기획서를 보냈습니다. 제목 보이지 않는 영웅 서울 코드의 비밀. 승인은 즉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구조된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죠. 그들의 증언을 통해 장서윤이 아닌 서울 코드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서윤은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동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장서윤이 사라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표면적으론 평온했지만 지하에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죠. 중국계 범죄 조직의 잔당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 3시, 저는 윤아림의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에밀리 기자님, 지금 당장 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서울사이버안전센터에 도착하니 상황실이 비상등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국제암호화폐 거래소 5곳이 동시에 공격받고 있어요. 목표는 하나예요. 서울코드 작전과 관련된 모든 거래, 기록을 삭제하려는 거죠. 화면엔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도쿄, 방콕, 두바이. 전 세계 주요 거래소가 동시다발로 공격받고 있었죠. 왜 거래소를요? 범죄 조직이 자금을 이동할 때 암호화폐를 사용했어요. 장서윤이 그 흔적을 추적했고요. 이제 그들이 증거를 없애려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만약 거래 기록이 사라지면 범죄 조직을 추적할 증거가 모두 사라지는 거였죠. 막을 수 있어요? 힘들어요.
장서윤 없이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앙 화면에 갑자기 메시지가 떴습니다. 윤리 방화벽 활성화, 자동 방어 모드. 순간 모든 직원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공격받던 거래소들이 하나씩 방어막을 형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장서윤이 심어둔 보호 알고리즘이에요. 윤아림이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거래소 시스템 안에 숨겨진 코드가 있었어요. 서울 코드 관련 데이터를 공격하면 자동으로 역추적하도록 만들어둔 거예요. 화면에 역추적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자들의 IP 주소, 위치, 심지어 사용한 해킹 도구까지 모두 기록되고 있었죠. 공격자 신원 확인, 중국 푸젠성, 광둥성, 그리고 러시아 의회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중국 조직이 러시아 해커들과 손을 잡은 거였죠. 박도윤 실장이 즉시 명령했습니다. 인터폴에 연락해 실시간으로 데이터 전송하고 각국 사이버 수사대에도 공유해. 다음 1시간은 숨막히는 공방전이었습니다. 공격자들은 더 강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윤리 방화벽은 학습하며 진화했죠.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대응 방법을 스스로 개선했습니다. 이건 AI예요. 방어 AI가 스스로 진화하고 있어요. 새벽 5시 공격자들이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거래소 서버 자체를 마비시키려 한 거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서울 코드 지지자들이 방어에 참여하고 있어요. 화면에 수천 개의 파란 점이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각국의 화이트 해커들이 자발적으로 방어망을 구축한 거였죠. 믿을 수 없어요. 국경을 넘은 연대네요. 공격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공격자들의 정보가 모두 노출됐죠. 아침 9시 UN 사이버안전위원회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새벽 발생한 사이버 공격은 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테러 행위입니다. 유엔은 서울 코드의 윤리적 방어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국제 표준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더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코드 협약을 제정합니다. 기술은 인간을 해치는 데가 아니라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윤리적 해킹 규약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순간 상황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직원이 외쳤습니다. 장서윤 씨가 해냈어요. 그녀가 만든 시스템이 국제법이 된 거예요.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휴대폰을 확인하니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지만 내용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보셨죠? 한 사람의 신념이 세상의 법이 되는 순간을요. 장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답장을 보내려 했지만 이미 번호는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세계 각국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서울 코드 협약을 즉시 비준했고 일본과 호주도 동참했죠. 심지어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디지털 제네바 협약이라고 불렀습니다. BBC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다큐멘터리를 빨리 완성해. 전 세계가 서울 코드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장서윤의 이름은 숨기더라도 그녀의 정신은 반드시 전하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신념이 세계의 법이 되었다. 장서윤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만든 세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나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디언 본사 편집국에 앉아 지난 2달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죠. 수백 장의 사진, 수십 시간의 인터뷰 영상, 그리고 제가 직접 쓴 기사들. 이 모든 게 제 노트북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원고를 마무리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까맣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류인 줄 알았죠. 하지만 재부팅을 해도 백업 파일을 열어도 모든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IT 부서에 연락했지만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정교한 랜섬웨어 공격이에요. 복구 불가능합니다. 2달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죠. 사진도, 영상도, 기사도 모두요. 편집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에밀리,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데이터가 다 날아갔다면서? 다시 취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편집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슈는 끝났어. 세상은 이미 다른 뉴스로 넘어갔고 서울 코드 한 달 전 이야기야.
독자들은 벌써 잊었어. 하지만 이건 중요한. 충분해. 다른 기사로 넘어가자. 편집국을 나오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기자로서 15년. 처음 느끼는 좌절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텅 빈 하드 드라이브를 보며 눈물이 날 뻔했죠. 그때 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목, 기록은 남아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기자님,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친구가 첨부 파일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제가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CCTV 영상, 정부 내부 문서, 심지어 장서윤의 초기 연구 노트까지. 가장 놀라운 건 마지막 파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클릭하니 장서윤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기자님, 제가 사라진 건 맞아요. 하지만 서울 코드는 계속될 거예요. 당신이 목격한 건 시작일 뿐이에요. 제 동생은 아직 못 찾았지만 다른 수백 명을 찾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자료들로 진실을 전해주세요. 기록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메시지 아래엔 링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클릭하니 클라우드 서버로 연결됐죠. 거기엔 제가 모르던 구조 작전들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구출된 필리핀 어부들, 미얀마에서 찾은 태국 노동자들, 라오스에서 구한 캄보디아 여성들, 서울 코드가 조용히 구한 사람들의 명단이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저는 즉시 편집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자료를 되찾았어요. 아니, 더 많은 걸 찾았어요. 뭐라고, 어떻게, 와서 직접 보세요. 30분 후, 편집장은 제 노트북 화면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대단한데, 이게 다 진짜야? 모두 검증된 자료예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로 가자. BBC와 공동 제작으로.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야. 역사야. 다음 날, BBC 다큐멘터리 팀과 미팅을 했습니다. 제목은 뭐로 할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코드 오브 휴머니티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요. PD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누가 이 자료를 보낸 거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친구예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야기 자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런던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장서윤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휴대폰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실은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 기억하는 한, 누군가 기록하는 한, 진실은 다시 피어난다. 장서윤이 코드로 사람을 구했다면 나는 펜으로 그 이야기를 구하겠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의 박도윤 실장이었죠. 기자님, 방송 출연 제안이 왔어요. 한국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인터뷰를 원한대요. 알겠어요. 갈게요. 이제 제 역할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목격자였고 이제 전달자가 될 차례였죠. 다큐멘터리 제작이 한창이던 어느 새벽, 저는 텅 빈 BBC 편집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시간의 인터뷰 영상이 모니터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구조된 사람들의 증언,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 각국 전문가들의 분석, 완벽한 다큐멘터리의 모든 재료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4시, 커피만 5잔째. 저는 다시 처음부터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40명이 납치되었다. 한국 정부는 신속히 대응했고 민간 해커의 도움으로 전원을 구출했다. 이것은 그 기록이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답답했죠. 마치 백과사전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원고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창밖을 보니 런던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템즈강 너머로 희미한 불빛들만 보였죠. 그때 문득 장서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에요. 중요한 건 그걸 쓰는 사람의 선택이죠.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건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건을 취재했지만 사람을 취재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통계와 기술, 작전의 성공, 그런 것들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새 종이를 꺼내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나는 오늘 한 나라가 아니라 한 양심을 취재했다. 펜이 술술 움직였습니다. 31살의 한국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동생을 잃었고 그 상실을 딛고 일어나 세상을 바꿨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명확하다. 기술에도 온도가 있다는 것. 그 온도는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계속 썼습니다. 나는 기자다. 15년간 전쟁과 재난, 범죄와 비극을 취재했다. 객관성이 생명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프놈펜의 그 새벽, 나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사람을 구하는 일에 동참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때로는 목격자가 되는 것보다 참여자가 되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실로 첫 햇살이 들어왔죠.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다. PD가 출근해서 제 원고를 읽었습니다. 에밀리,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맞아요.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찾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주관적이지 않아요? 기자가 이렇게 개인적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간 객관적으로만 살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저도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대로 가죠. 제목도 바꿔야겠네요. 뭐로요? 목격자의 고백, 서울 코드, 그 너머의 이야기. 완벽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레이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밀리 하트입니다. 가디언즈 기자이자 이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합니다. 저는 그날 객관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한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녹음 부스 밖에서 스태프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진실은 뉴스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움직이는 건 인간의 마음입니다. 장서윤이라는 이름 모를 영웅이 그것을 증명했고, 저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나왔을 때 프로듀서가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진짜 기자네요. 사실만 전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기자로서 새로 태어났다. 객관성의 갑옷을 벗고 인간으로서의 진실을 받아들였다. 이제 나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다. 나는 증인이고 때로는 참여자다.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이라고 믿는다. 다큐멘터리 첫 방송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았으니까요. 2025년 5월 15일 BBC 생방송 특집 방송 당일이었습니다. 런던 본사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전 세계 주요 방송사가 동시 중계를 신청했고 예상 시청자는 10억 명이 넘었습니다. 분장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PD가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준비됐어요? 특별 게스트가 화상으로 참여한대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요. 방송 시작 5분 전, 저는 스튜디오 중앙에 앉았습니다. 큐사인 들어갑니다. 5, 4, 3.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하트입니다. 오늘 저는 한 달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메인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구조 작전 당시의 기록 화면이었죠. 2025년 4월 29일 새벽,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40명이 전원 구조됐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24분 만에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 순간을 목격했죠. 구조된 사람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희망이 생겼죠. 한서준 씨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화상 연결로 박도윤 실장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코드는 한 개인이 시작했지만 이제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됐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서울 코드 협약은 그 증거죠. 실장님, 그 개인이 누군지는 여전히 밝힐 수 없나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분은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방송 중 실시간 댓글이 화면 옆에 떴습니다. 전 세계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죠. 태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도 서울 코드를 도입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오늘 윤리해킹팀을 창설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차가운 게 아니라는 것을요.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준비한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서울 코드로 구조된 사람들의 통계였죠.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난 한 달간 13개국에서 370명이 추가로 구조됐습니다. 모두 서울 코드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스튜디오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필리핀 NGO 활동가 마리아였죠. 에밀리, 우리는 서울 코드를 희망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기술이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방송 시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PD가 급히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밖에 구조된 사람들이 모였대요.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잠시 방송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BBC 건물 앞엔 100여 명이 모여 있었죠. 한국에서 온 구조자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각국에서 온 피해자 가족들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님이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세상이 알게 됐어요. 기술이 인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그들과 함께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진짜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서울 코드가 구한 사람들입니다. 한 명씩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납치됐던 순간, 절망했던 시간, 그리고 구조되던 기적의 순간까지. 저는 IT 엔지니어 한서준입니다. 서울 코드가 저를 구했고, 이제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술로 사람을 구하는 일을요. 방송 마지막,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시작한 변화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서울 코드는 작동하고 있고, 누군가는 구조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서울 코드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PD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시청률 역대 최고예요. 그리고 방금 유엔에서 연락 왔어요. 서울 코드를 정식 국제 구호 프로토콜로 채택했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장서윤도 이 방송을 봤을까요? 그녀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다는 걸 알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지만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고마워요. S. 2025년 6월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후속 취재를 위해 다시 캄보디아로 향했죠. 이번엔 BBC 촬영팀, 그리고 구조됐던 한서준 씨가 함께였습니다. 프놈펜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그 건물이 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벌써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철거 작업이 한창이네요. 한서준 씨가 말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소굴이었던 건물은 반쯤 허물어져 있었고 미래학교 건설 예정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장 감독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학교를 지을 거예요. 한국 정부와 NGO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죠. 9월에 착공해서 내년 초에 완공 예정입니다. 건설 현장 한쪽에 임시 천막 교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벌써 모여서 수업을 받고 있었죠. 저건 뭐예요? 익명의 후원자가 보낸 거예요. 학교가 완공되기 전까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요. 천막 안으로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신 노트북 20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코딩 기초를 배우고 있었죠. 젊은 캄보디아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국에서 봉사자가 왔었어요. 사흘 동안 기초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주고 갔죠. 누구였어요? 이름은 안 밝혔어요. 그냥 서울에서 온 선생님이라고만. 교사가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마스크를 쓴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눈매가 나직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한서준 씨가 사진을 보더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눈, 저를 구해주신 그 해커 같은데요. 장서윤이었습니다. 확신할 순 없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 제가 아는 그 사람이었죠. 천막 밖으로 나오니 태양광 발전 패널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설치 기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최신 장비예요. 익명 기부자가 비용을 다 댔다고 들었어요. 패널 하단을 자세히 보니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한 여성이 당신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2달 전만 해도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싹트고 있죠. 누군가는 조용히 씨앗을 뿌리고 떠났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선생님도 컴퓨터 가르쳐 줄 거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컴퓨터로 사람을 돕는 언니 이야기는 들려줄 수 있어요. 정말요? 컴퓨터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럼요. 여기 있는 한서준 아저씨도 그 언니 덕분에 구조됐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교사가 조용히 제게 편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봉사자가 남기고 간 거예요. 영국 기자가 오면 전해달라고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에밀리 기자님, 동생은 아직 못 찾았어요. 하지만 다른 동생들을 찾았죠.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곳 아이들이 기술의 따뜻한 면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자라서 또 다른 서울 코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계속 기록해주세요. 당신의 펜이 제 코드보다 강력할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이 아는 그 사람.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한서준 씨가 물었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친구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촬영을 마치고 푸놈펜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 스탠드업을 녹음했습니다. 2025년 6월 캄보디아. 한 여성의 신념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서울 코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차창 밖으로 캄보디아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도 끝나가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제3의 서울 코드가 태어날 테니까요. 2025년 9월 런던 국제 저널리즘 포럼. 저는 500명의 언론인이 모인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 편집장들, 그리고 미디어 전문가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하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달 전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죠. 오늘 저는 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때로 펜이 총보다 강하지만 코드가 그 둘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캄보디아의 그 건물, 구조된 사람들, 그리고 서울의 관제실 모습이었죠. 2025년 4월, 저는 한 여성을 취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더 큰 것을 보여줬죠. 기술이 인간의 온기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청중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그날, 한국의 한 해커는 세상을 구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40명을 구출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서울 코드를 도입한 사례들이었죠. 지난 5개월간 서울 코드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구조된 사람이 800명을 넘었습니다. 18개국이 윤리적 해킹 부서를 신설했고, 유엔은 서울 코드 협약을 정식 채택했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해커의 정체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그녀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은색 팔찌가 빛나고 있었죠. 서울 코드 로고가 새겨진 팔찌였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어요. 이 팔찌는 구조된 분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잊지 말라고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포럼이 끝나고 로비로 나왔을 때 뜻밖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윤 실장, 한서준 씨, 그리고 윤아림이었죠. 에밀리 기자님, 수고하셨어요. 박 실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서울 코드를 국제 표준으로 발전시킬 예정이에요. 기자님의 보도가 큰 역할을 했죠. 한서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NGO에서 일해요. 기술 범죄 피해자를 돕는 일을요. 그날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윤아림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서울 코드 네트워크에 가입한 국가가 43개국이에요.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가을 하늘이 맑았죠. 장서윤 씨 소식은 없나요?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북한에 억류됐던 일본인 선교사 5명이 갑자기 석방됐는데 그들의 휴대폰에 서울 코드 접속 기록이 있었대요.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녀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요.
포럼장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청중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는 목격했습니다. 정의가 총보다 빠른 순간을요.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서울 코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밖으로 나오니 젊은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희도 그런 취재를 하고 싶어요.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요.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사는 사실을 전하지만 진실은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템즈강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5달 전, 저는 그저 또 하나의 국제 범죄를 취재하러 떠났었죠. 하지만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죠. 에밀리, 새로운 취재 건이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갈게요. 아직 뭔지도 안 물어봤는데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가 아니라 왜입니다. 진실을 찾고 기록하고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게 제 일이니까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장서윤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겠죠. 이름 없는 영웅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면서 저는 손목의 팔찌를 만졌습니다. 정의는 총보다 빠르다. 나는 그걸 목격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